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사람들은 영화 속 이야기를 보며 말도 안 된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인생에는 정말로 일어난다는 걸요. 저는 부모 없이 자랐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짐짝처럼 살아왔죠. 보육원에서 시작된 인생, 그곳에서 배운 건 기다리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다 보면 늘 실망하게 되니까요. 누구나 자라면서 우리 부모는 어디 있을까 한 번쯤은 상상해 보잖아요. 하지만 전 그마저도 사치라 생각했습니다. 기록에는 단 한 줄, 출생지 불명, 부모 미상, 그게 제 인생의 출발선이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몸이 약했습니다.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던 시절, 병실 창밖으로 보이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저런 사랑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선택한 직업은 아이러니하게도 간병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제겐 낯설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절 돌봐주지 않았지만 저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배웠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법이었고 제 방식의 사랑이었습니다. 제 삶은 단순했습니다. 낮에는 병실에서 환자를 돌보고 밤엔 고요한 원룸에서 잠을 청하는 살. 그날도 별다를 건 없었죠. 단지 새로 맡은 환자가 재벌 회장님이라는 점만 빼면요. 이 회장님은 꽤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뉴스에도 자주 나왔고 한국 재계 서열에서도 꽤 상위권에 있는 기업의 수장이었죠. 하지만 병실에 계신 그는 이미 세상과 단절된 채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뒤 의식은 간신히 붙어 있고 언어 기능도 제한적이었죠. 가족들은 얼굴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은 많지만 정은 없는 전형적인 그런 삶.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습니다. 식사 보조, 기저귀 교체, 체위 변경 간병인의 기본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회장님의 체온을 체크하고 하반신 청결 관리를 위해 바지를 내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앞에 익숙한 문신이 보였습니다. 어릴 적 유일하게 기억하는 이미지 하나. 작은 새 문신. 왼쪽 허벅지 바깥쪽에 자리 잡은 그것. 어릴 적 아주 어렴풋하게 본 아버지의 실루엣 속 바로 그 문신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죠. 설마 아닐 거야. 세상에 그 문신 가진 사람이 한둘이겠어? 스스로를 그렇게 달랬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소용돌이 쳤습니다. 왜 저 문신이 거기 있는 거지?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확인했던 그 문신, 그리고 회장님의 이름, 그리고 보육원에 잠들어 있던 제 과거의 조각들, 너무 오래 묻어둔 기억들이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누군가 제 손을 잡고 도망치듯 뛰던 밤, 사람들의 소리, 지켜줄게 언젠간 꼭 다시 찾으러 올게.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버려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내 소나기에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몰래 회장님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불법이었고 위험한 일이었죠. 아직 이 악몽 같은 상상을 끝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후 결과를 받았습니다. 99.998% 일치. 친자 관계.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저는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고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서럽게, 조용히, 참을 수 없이 울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친자 확인서 한 장이
제 인생 전체를 집어삼킨 밤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를 버렸고 잊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그 사람. 이제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어떤 감정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왜 날 버렸냐는 울분부터 터뜨려야 했을까요? 기억조차 가물한 아버지를 다시 만났다는 이상한 기쁨?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저를 떠나던 그 젊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무게에 깔린 생의 끝자락에 선 노인이었으니까요. 며칠을 그렇게 병실에 앉아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란 단어를 삼키며 환자님이라는 호칭으로 감정을 눌렀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가끔 흔들렸고 입과 근육은 말 못할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당신 날 기억해요? 정말로 날 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늦었죠. 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도망칠 수도 변명할 수도 없는 사람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세월 속에 그가 무슨 사정이 있었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단지 한 사람으로서, 한 남자로서 눈물이 나더군요. 하루는 병실에서 그에게 로션을 발라드리고 있었어요. 굳어가는 관절에 천천히 손을 얹고 문지르며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한테 누군가 있었어요. 저를 잡고 뛰던 남자, 말없이 어디론가 도망치듯 데려가던 사람, 곧 다시 찾으러 올게 그 말을 남기고, 그런데 안 왔어요. 전 그날 이후 기다리지 않았어요. 회장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작지만 분명히 반응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혹시 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맺힌 회장님의 눈동자만이 말 대신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못해도 눈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갑자기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소리내 울 수도 없었고 그저 고개를 떨군 채 회장님의 손등을 조용히 붙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를 더 정성껏 돌보게 되었고 아무도 오지 않는 병실에 혼잣말이라도 더 자주 건넸습니다. 아버지라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아이를 낳고도 버린다는 건 정말 불가피한 일이었을까요? 가끔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의 조용한 얼굴을 보며 어린 시절 추운 복도에서 혼자 울던 기억이 떠오르면 하지만 동시에 그를 정성껏 닦아주고 손톱을 깎아주고 머리를 말려주는 제 모습에서 어쩌면 저는 그를 용서하려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죠. 하루는 병원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장이 잘 어울리는 굳은 표정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조용히 무언가를 물었고 이내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회장님 간병인 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최도윤입니다. 그녀는 조금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회장님의 법무팀 이사입니다. 요즘 회장님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표정이 좀 달라졌다는 보고가 있어서요. 그녀는 말끝마다 저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실은 회장님께 아들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가 내부적으로만 돌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망 처리되었지만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를 본능적으로 경계하는 그녀의 눈빛.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죠. 혹시 본인이신가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저는 병실 구석 의자에 앉아 회장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저를 아들로 인정한 거였어요? 그쪽에서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었어요? 회장님의 눈에서 또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어떤 대답보다 컸습니다. 말보다 더 큰 용서였고 고백이었고 후회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의 손을 잡고 짧게나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젠 괜찮아요. 늦었지만 괜찮아요, 아버지. 그 말은 그를 위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저 자신을 위한 말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이 단절된 과거에서 조금씩 이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후였습니다. 회장님의 병실에 다시 그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법무팀 이사 이수정이라는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있었던 그녀는 이번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DNA 자료 회장님 서랍에 있었더군요. 당신 맞네요. 회장님의 친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계속 간병을 이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만 곧 이사회 쪽에도 알려질 거예요. 상속권 문제가 얽혀 있거든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가슴속에만 품고 있던 진실이 이제는 타인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상속권이라뇨? 저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돈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게 진심이었는가? 당신이 뭘 원하든 상관없어요. 이 사회는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남길 의지는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죠. 실은 회장님 죽기 직전까지 아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도윤이를 그게 유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멍하니 병실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없이 불려왔던 삶, 단 한 번도 손 잡아준 적 없던 그 사람의 침대 머리맡에서 제가 아들이란 이름으로 회자되고 있다니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슬픔 같기도 하고 복수 같기도 하고 미련 같기도 한 감정들. 그날 밤 병실을 나와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의 초입, 차가운 바람이 셔츠 안으로 스며들며 깊숙이 박힌 공허함을 건드렸습니다.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보육원 옆 골목에서 혼자 우산도 없이 서 있던 제게 누군가 작은 우비를 건넸습니다. 이거 입어. 내 거야. 어렴풋한 기억 속 그 목소리. 혹시 그가 아니었을까? 그는 늘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회장이라는 위치에선 다가올 수 없었던 거리에서 조용히 죄책감에 묻혀 살아온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아직 그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흔들려도 그가 떠난 날의 제 어린 손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차가운 복도에서 혼자 떨고 있던 그 아이를 아직도 마음속에서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장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도 점점 희미해졌죠. 담당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분 있으시면 연락드리시죠. 하지만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누구 하나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거대한 기업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고요한 죽음을 앞두고 있다니. 그가 마지막 순간 누구의 손을 붙잡고 떠나게 될까? 누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까? 누가 그의 인생을 사람으로서 마무리해 줄까? 그날 밤 저는 병실에 남았습니다. 누구도 오지 않았지만 저는 가만히 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회장님, 아버지,
저예요. 도윤이. 그는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반쯤 감긴 눈동자, 거기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때 그의 입이 아주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하지만 분명히 들린 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한마디, 그 짧은 두 음절이 제 삶 전체를 찢어놓은 고요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채로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했던 인생이었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제 손을 택했습니다. 그게 사랑이었는지 후회였는지 속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바로 저였다는 겁니다. 며칠 후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고 그의 죽음은 언론엔 조심스럽게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 그가 누구의 이름을 불렀는지. 며칠 뒤 이수정 이사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긴 유언장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비공식 메모 형태지만 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녀는 제게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손글씨로 써내려간 한 장의 종이 그리고 인감 도장이 찍힌 간단한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도윤에게 모든 개인 재산을 넘긴다. 그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평생 품고 살던 죄였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억만금이 들어있는 그 서류는 기쁨이 아니라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가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그 자리를 위협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재벌가의 진짜 상속 전쟁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끝났습니다. 화려한 꽃도 거창한 조문객도 없이 그저 몇 명의 관계자와 병원 측 직원들 그리고 그 사람 세상을 움켜쥐었던 회장이라는 사람은 제가 눈물을 흘린 건 그의 죽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끝났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무겁게 쌓아왔던 재산과 이름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의 마지막 침묵이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이수정 이사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진심이 느껴지는 말투로 말했죠.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정식으로 등록하려면 법적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아들이라는 게 증명되면 개인 재산은 당신 몫이 됩니다. 다만 기업 지분은 이사회와 주주단에서 반대할 겁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전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도 돈에 기대어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제 인생의 마지막 조각을 찾았다는 걸로 충분합니다. 수정 이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 유산 다른 사람들도 탐내고 있습니다. 며칠 후 회장님의 첫째 딸이라는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중년을 훌쩍 넘긴 고급스러운 외모,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리고 딱딱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 오세연입니다. 이 회장의 장녀이고 당신이 무슨 수로 여길 기어들어왔는지 묻고 싶군요. 그녀는 사전 통보도 없이 병실이 아닌 제가 머물던 고시원 앞까지 찾아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유언장, 그런 것쯤이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갑자기 회장의 아들이라니 당신 이거 노린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분노, 의심, 경멸, 그 모든 감정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버린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애초에 공식적인 가족으로 등록조차 안 한 사람에게 우린 한 푼도 양보할 생각 없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거침없는 하이힐 소리만이 고시원 복도를 울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말, 버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공식적인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호적엔 이름 하나 올리지 않았고 그가 마지막에 제 손을 붙잡았다고 해도 그가 눈물로 제 이름을 불렀다고 해도 그건 너무 늦은 일이었습니다. 이틀 후 법률사무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유언장 효력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됐다는 통보였습니다. 유언장에 기재된 최도윤은 생전 회장이 인정한 친자가 아니며 해당 문서는 사후 작성 혹은 외부 개입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말은 곧 당신은 거짓말쟁이다라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법원에 불려갔습니다. 다정한 판사도 공정한 분위기도 없었습니다. 법정은 냉정했고 모든 시선은 없는 자가 기어들어온 것이라는 듯 차가웠습니다. 피고는 유산을 노리고 회장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이며 간병인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환자의 정신적 판단력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 측 변호사의 말.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그 복도의 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추워서 손을 비비고 무서워서 벽을 등지고 서 있던 그때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끝난 뒤 이수정 이사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싸움 감정으론 못 버팁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가세요. 하지만 저에게 이 싸움은 감정이 전부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을 마치 쓰레기처럼 부정당하는 이 싸움. 단 한 사람의 아들로 남고 싶었습니다.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작성한 손글씨 유언장, 보관해온 개인 메모장, 병실 CCTV 기록까지.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회장님의 휴대폰 메모장.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 내 아들. 내 손으로 내치고 내 손으로 지켜보았다.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이 아이가 내 마지막이다. 그 메모를 본 순간 제가 무너졌습니다. 어떤 서명도 어떤 인감도 없었지만 그 짧은 문장이 이 아이가 내 마지막이다. 그 한 줄이 저를 아들로 만들어줬습니다. 다른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가락으로 써내려간 진심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도윤은 고 이호호 회장의 생물학적 자녀로 확인되며 개인 재산 상속권은 유효하다. 공식 판결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정받았다는 것. 그게 너무 멀고 낯설기만 했던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나온 뒤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장녀 오세연은 이 판결에 불복했고 이사회는 곧바로 저를 기업 관련 부당 개입자로 규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전쟁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산 상속 판결이 내려진 후 제 이름 앞에는 회장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그 이름은 언뜻 보기엔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칼날 같은 말이었습니다. 언론은 단 하루 만에 저를 포장했습니다. 숨겨진 혼외자, 간병인 출신 아들, 천억 상속 실화. 타이틀은 자극적이었고 댓글은 잔인했습니다. 역시 인생은 한 방이지. 아버지 돈 훔치러 온 거네. 간병인 주제에. 단 하루 만에 사람들은 저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시간을 견뎌왔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고 그저
한 번에 1,000억 벌어들인 사기꾼이라는 프레임으로 저를 조롱했죠. 오세연 회장님의 장녀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마지막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간의 모든 사안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우린 이 낯선 사람을 가족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낯선 사람. 그 말이 유난히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정말 그들에겐 침입자였을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저는 오히려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는 그들에게 인정을 구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나 사이 그 조용했던 병실의 밤들만이 진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고 서툴게 용서를 건넸던 사이였죠. 그걸 안 이상 그 어떤 부정도 저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유산의 일부는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형태로 제 계좌에 들어왔습니다. 금액은 너무 커서 도리어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예전보다 조금 작고 초라해져 있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그 좁은 운동장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며 과거의 제가 보였습니다. 저는 원장님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로 아이들 난방비 걱정은 없을 겁니다. 벽 보수도 하시고 옷도 바꿔주세요. 아, 그리고 이름 없이 사는 아이들. 서류상으로라도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원장님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도윤아, 넌 어릴 때도 조용한 아이였지만 눈빛은 누구보다 따뜻했어. 지금도 그대로구나. 그 말에 저는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제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죠. 이제 괜찮아. 이제 우리는 없어지지 않아. 그날 이후 저는 언론과의 접촉을 완전히 끊고 조용히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사회 측 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고인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은 하겠지만 당신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건 원치 않는다. 재산은 가졌어도 이름까지는 넘보지 마라. 그 말은 명백한 선긋기였습니다. 재산은 가져도 피는 인정해도 내 자리는 여기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엔 서러워서, 그 다음엔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마지막엔 정말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애초에 난 당신들 테이블에 앉을 생각 없었어요. 그저 한 아이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를 다시 만났고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다는 것,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걸 그냥 두지 않더군요. 시간이 흐르며 저에 대한 음해 기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 유산 노리고 접근했나? 사기극의 전말, 가족 DNA 진짜 맞나? 상속 1,000억, 보육원 출신 청년의 기적은 조작? 그들은 이제 진실 자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싸움에 휘말렸고 다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어떻게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나를 지옥으로도 구원으로도 만들었는지. 하지만 이제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이 살아온 날들이 너무 길었기에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내 마지막이다. 맞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마지막이자 그 사람의 속죄였고 그 사람의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라져 있던 시간, 그걸 되찾아준 그 한마디, 그 진심 하나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버지의 이름을 지우고 제 이름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최도윤, 그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씩 제 안의 소음을 가라앉히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이 뒤흔들렸던 삶 속에서 한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시작했으니까요. 최도윤. 어릴 적엔 그 이름이 불리는 것조차 어색했었습니다. 가끔 원장님이 서류 정리하며 제 이름을 부르면 낯설게 느껴지곤 했죠. 세상 어딘가엔 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왜 내 곁에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름을 제 입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이제는 내가 널 지켜줘야 해. 그렇게 매일 아침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슬픔도 분노도 아닌 존재의 증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시원 앞에 우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이수정 이사. 아직 정리되지 않은 아버지의 유품 중 당신에게 건네줘야 할 것 같아서 남겨둔 상자라고 했습니다. 포장을 풀자 작은 나무 상자 하나와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툰 글씨. 하지만 분명히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도윤아, 너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이자 가장 오래 남은 후회야. 내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너를 처음 안고 병원 복도를 걸을 때 세상이 멈춘 듯 했어. 내가 만든 생명, 내 손으로 태어난 내가 내 두려움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된 게 평생의 죄였다. 그땐 나 자신을 지키느라, 회사를 지키느라 너를 놓았다. 하지만 널 잊은 적은 단 하루도 없었다. 내가 초등학생이 되던 해 멀리서 몰래 내가 뛰노는 걸 본 적 있다. 비에 젖은 머리를 닦아주지 못한 날 내 마음은 썩어 들어갔다. 너는 몰랐겠지만 내 서랍엔 늘 너의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유일하게 내가 지켜온 것. 도윤아, 이 글을 읽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하지만 부탁이 있다. 너 자신을 미워하지 말아줘. 세상이 널 어떻게 부르든 너는 내 아들이었다. 단 한 번도 아니었던 적 없다. 그리고 고맙다. 마지막에 내가 내 손을 잡아줘서.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상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희미한 흑백 사진. 작은 아이가 남자의 품에 안겨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 남자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젊은 모습이었지만 웃는 눈매는 지금의 나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진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아갈게요. 이 말 한마디를 그토록 늦게 건넬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고시원을 나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빌라였고 동네 슈퍼가 바로 보이는 곳. 그 집에 처음 발을 들인 날, 저는 벽에 아버지의 편지를 걸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는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이제는 스스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날부터 저는 작은 병원에서 돌봄 코디네이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이었던 제 경험을 살려 환자와 간병인을 연결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제가 그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성실한 남자 하나가 묵묵히 일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삶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를. 어떤 아이는 퇴원할 때 저에게 편지를 주었습니다. 도윤 선생님, 저도 커서 간병인 할래요. 선생님처럼요. 그 편지를 읽고 저는 울었습니다. 간병인이라는 말이
어릴 적 제게는 절박함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겐 희망의 이름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마지막으로 붙잡은 이유를 그는 제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당하게 누구의 그늘도 아닌 스스로의 이름으로. 시간은 흘렀고 언론도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세연 역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법적 소송도 더는 진행되지 않았고 기업은 회장 직속 상속인을 아예 공식 배제하는 방식으로 체제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상속자가 아니라 삶의 증명자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존재했다는 것, 누군가의 손을 잡고 누군가의 삶을 돌보며 나 역시 살아 있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 한 노인이 입원했습니다. 혼자였고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으며 가끔씩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 도윤이.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알게 됐습니다. 그는 저와 전혀 관련 없는 또 다른 도윤을 찾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제 이름을 불렀던 그 밤을.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것이 아버지가 제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으니까요.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나무는 이미 대부분 잎을 떨궜고 찬바람이 창틀을 흔들 때면 저는 병실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에는 늘 누군가의 이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곤 했죠. 저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으로, 또 누군가의 첫 회복을 응원하는 사람으로. 그 삶이 조용하고 평범하더라도 이제는 그 자체가 소중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얼마 전엔 중환자실에서 만났던 아주머니가 퇴원하셨습니다. 퇴원 전날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손이 따뜻하네요. 간병인이 아니라 그냥 사람 같아요. 그 말은 제게 너무 깊은 위로였습니다. 오랜 시간 저는 가족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압니다. 가족이라는 건 혈연보다도 따뜻함으로 완성된다는 것. 그녀는 제 가족이 아니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어릴 적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괜찮다는 위로가 되어 주었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일이 다가오던 날 저는 조용히 묘지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묘는 소박했습니다. 거대한 재벌 회장의 무덤이라고 하기엔 작고 조용하고 조금은 쓸쓸했죠. 그 앞에 서서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 풀벌레 소리, 조용히 불어오는 냉기를 가슴 깊이 느끼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은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왜 날 버렸어요? 왜 이제서야 돌아왔어요? 왜 단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어요? 그 질문들을 다시 묻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질문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었으니까요. 저 잘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제 손을 잡아준 것처럼 저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나면서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워하지 않았고 이제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마웠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를 기억해줬다는 사실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묘지에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햇빛이 눈부셔서 자꾸만 고개를 떨구게 됐고 그늘진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마치 과거의 저와 마주한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숙인 채 걷는 한 아이. 그 아이는 예전의 저처럼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 있니?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아저씨, 혹시 돈 좀 있어요? 빵 하나만 사 먹고 싶은데.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배고픈 날이 있어. 춥고 속이 텅 빈 날도 있어. 근데 그게 너 때문은 아니야. 그건 세상이 그런 거야. 넌 괜찮은 아이야.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예전의 저를 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주말마다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소규모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 한 명만 오더니 점점 아이들이 늘어갔고 조용히 앉아 제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 아니어도 누군가의 딸이 아니어도 괜찮아. 너는 그냥 너여서 소중해. 그 말이 저 자신에게도 위로가 된다는 걸 시간이 흐르며 깨닫게 되었죠. 아버지가 남긴 돈은 더 이상 제 삶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매달 일정 금액을 사회단체에 기부했고 장학재단 설립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무언가를 갚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저 살아있다는 실감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실감. 누군가에게 작은 따뜻함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실감. 그것이 제가 얻은 가장 큰 상속이었습니다. 하루는 병원에서 한 중학생 아이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사고로 다리를 다쳐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던 아이였죠. 그 아이는 처음엔 입도 열지 않았고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책을 읽고 있을 때 그 아이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부모님 계세요? 그 질문은 의외로 담백했습니다. 저는 책을 덮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있었어. 근데 아주 늦게 만났어. 그리고 아주 빨리 보내드렸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없어. 근데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 순간 저는 말없이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그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이와 함께 앉아 아무 말 없이 책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그 장면이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뜨거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안아줄 누군가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누군가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저는 그 기다림을 겪었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완전하지 않았고 늦었고 서툴렀지만 그래도 저를 잊지 않았던 사람, 그 한 사람의 기억이 제 존재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늦게라도 서툴더라도 기억해주는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 그리고 오늘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병실에 불이 꺼지고 복도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 저는 조용히 한마디를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그 말은 기도가 아니고 그리움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도 잘 살아가고 있다는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이 말을 건넵니다.
도윤아, 잘 살아줘서 고마워. 계절은 다시 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겨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건 아마도 제 안의 시간들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봄의 병원은 조금 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고 환자들의 입가에도 미소가 조금씩 번져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평범해서 잊혀질 것 같은 날들도 있지만 바로 그 평범함 속에 잊지 못할 순간들이 녹아 있었죠. 하루는 오랜만에 병실 정리를 하다가 작은 아이가 남기고 간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도윤 선생님, 다음에 또 아프게 되면 선생님 옆 병실로 와도 돼요? 짧고 서툰 글씨. 하지만 저는 오래도록 그 쪽지를 바라봤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가족이라 불리지 못한 나에게 어떤 아이가 다음에 옆에 있어줘도 되냐고 묻는 거. 그 말이 저를 또 한 번 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이 머문 곳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죠. 그렇다면 지금의 저는 수많은 마음들이 조용히 머물다간 이 병실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도윤 씨 맞으시죠? 저는 고 이 회장님의 동생 오정필입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동생분이요? 네. 우린 오래전부터 형과 연락을 끊고 살았지만 죽기 직전 그가 남긴 메모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는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도윤이에게 꼭 전해줘야 할 말이 있다. 그 말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늦었지만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며칠 후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오래전의 이야기들을 꺼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적 어떤 아이였고 가난했던 시절 가족을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어느 순간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가족과의 거리마저 잃게 되었다는 것. 그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오정필 씨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 씨, 그 사람은 평생 자격이 없다고 말했어요. 부모로서도 형제로서도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고 싶었지만 사랑할 자신이 없던 사람. 잡고 싶었지만 잡는 법을 몰랐던 사람. 결국 떠나서라도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 이제야 그 사람을 조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동안 일부러 피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기사들, 그의 인터뷰, 그의 사진, 그리고 스크롤을 내리다 낡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회장, 병문안 중 보육원의 익명 기부, 정체불명 1억 원 아이들에게 전해진 온기. 날짜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던 해, 그리고 장소는 제가 자라온 그 보육원.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로 하지 못했던 사랑을 그 사람은 그렇게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나조차도 모르게. 그가 서툴렀다는 것, 그가 약했다는 것, 그게 이제는 미움의 이유가 아닌 이해의 시작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일기장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글이 아닌 스스로를 위한 글.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저를 떠났던 것도 다시 돌아오지 못했던 것도 모두 당신만의 방식이었단 걸. 그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사랑은 항상 똑같은 모양으로 오지 않으니까요.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나마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제 괜찮아요. 이제는 저도 누군가를 제 방식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고마웠어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이제 저는 도윤이라는 이름을 그저 내 이름이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어떤 회장의 상속자로서도 아닌 한 사람으로 그저 살아있는 존재로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제가 받은 상속을 궁금해하고 그 뒤의 이야기를 묻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돈보다 더 큰 걸 받았어요. 제 삶 전체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걸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지금 제 옆엔 작은 책상과 몇 권의 책, 그리고 어릴 적 저를 닮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저는 누군가의 이름을 처음으로 따뜻하게 불러주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누군가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처들도 있고 가끔은 눈물이 흐르는 밤도 있죠. 하지만 이젠 압니다. 그 모든 것조차 내 삶의 일부라는 걸, 그리고 그 모든 조각들이 모여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완성한다는 걸.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미움받고 버려졌다고 느껴지더라도, 혹시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당신은 분명히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따뜻한 온기로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기억이 닿는 어딘가에서 당신의 이름이 조용히 불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하루도 당신의 이름으로 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이 사연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이름의 삶을 마주하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